순백국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저희가 위클리벳 299회에서 동물 질병명 그리고 진료 행위 코드가 마련됐다. 동물 진료 표준화가 시작됐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대한수의사회가 진행 중인 세 가지 연구 용역 중 하나였죠. 네,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서 정부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니까요. 네. 2024년까지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299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두 개 연구 공청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은 동물 진료 표준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지난번에는 진료 정보 표준화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동물 진료 표준화예요. 네. 헷갈립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진료 정보의 표준화는 수의사마다 질병명이라든지 자기들의 행위를 다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전자차트를 쓴다 하더라도 코드를 막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다 다르게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 의료 정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명, 진료 행위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 좀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게 진료 정보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질병명 3,774개, 진료 행위 4,929개에 대한 이제 코드 초안이 나왔다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 진료 표준화는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표준 수까지 가격을 통일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료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치료 이런 매뉴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특정 질병명은 우리가 늘 같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질병의 정의, 기전, 원인, 증상, 그리고 진단을 어떻게 할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료, 합병증, 예후, 보호자 교육까지 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늘 지적이 되는 게 같은 동물 환자가 A 동물병원, B 동물병원, C 동물병원 갔는데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 매뉴얼은, 이 프로토콜은 어떤 인정된 교과서나 논문을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수의사들이 진단 치료를 하게 되면 동물 진료 서비스가 이제 일관성을 갖게 되고 또 상향 평준화가 되고 보호자들이 신뢰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진료 수능도도 올라갈 거다. 이제 이래서 이런 걸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의 질병과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맞아요. 예, 사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만들어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동물과 관련해가지고는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런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네. 이 연구를 이제 건국대 윤헌영 교수님 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수의사들 1,000명 넘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질병들을 많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 다빈도 질병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추렸는데 네. 뇌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위장관 출혈, 시민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선정해서 이 10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 지금 초안을 이제 만든 상태입니다. 일단 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질병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런 프로토콜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불안감이 줄어들 수 네.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질병명은 같지만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동물방송 진행해 보면은 우리 아이가 키로수가 몇 킬로고 종이 뭐고요, 몇 살이고요, 네. 수컷이고요, 그 중간에 뭘 알았고요, 뭐 이거를 다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하십시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마다 진료 노하우라든지 본인만의 또 방식이 있을 것 그러네요. 같기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일단 표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강제하는 건 아니어도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물병원 규모나 수의사의 실력이나 동물 환자들도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다가
수의사가 보호자의 경제력도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의 수능도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논란인데 이제 나온 걸 좀 보면은 어떤 진단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필수 검사가 있고 선택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긴 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예를 들면 이제 주사 마취가 아닌 호흡 마취를 기반으로 이 프로토콜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주사 마취를 활용하는 수의사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비수의학적인 비과학적인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보호자들도 그걸 지적할 수가 있고 의료 소송 같은 거가 만약에 생겼을 때 소송에서도 표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들이 사실 규모가 다 다르고 갖추고 있는 기계도 사실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가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전 진짜 궁금한 게 프로토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했으면 모든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토콜을 따를지 여부는 이제 수의사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선택입니다. 강제할 수도 없는 건데요.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따르는 수의사들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진료를 현재 하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게 이제 동물 진료와 관련돼서 표준화가 된대라는 얘기를 또 들은 반려인들, 특히나 네. 이제 관심이 많은 반려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따라 하나라고 사실 좀 보게 될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법 시행이 2024년에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최대한 현장의 혼란이 없고 일단은 수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숫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발 신중하게요.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